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30회 기출문제 해설을 맡고 있는 박상민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보느라고 계산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가 이제 29회 기출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낮습니다.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28회보다는 이제 조금 문제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쉬운 문제는 엄청 쉽고,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점 정도를 맞기에는 어렵진 않지만 또 고득점이 맞기는 어려운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설을 하게 되는데, 이제 B형을 중심으로 제가 해설을 할 겁니다. B형을 중심으로 해설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문제 해설이 시험을 보신 분들 위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기출문제 강의를 통한 해설을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일단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은 어떻게 나왔었구나 라는 부분의 판단, 그러니까 내년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는 판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거는 이제 기본 강의나 이런 강의에서 하는 해설을 가지고 중심하고, 이거는 시험 끝나고 바로 하는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보통 매년 시험이, 공법은 이제 시험에서 점수를 2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문제가 상, 중, 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0문항 중에서 상은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중은 보통 나머지 이제 하에서 12문제, 나머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상 12, 하 12, 그 다음에 중 나머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24개가 되니까 나머지가 이제 한 16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평균적으로 되게 되는데, 문제는 올해는 이제 상 문제가 12개에서 심지어는 한 16개까지가 출제가 됐어요. 결국은 중하를 얼마나 공략했느냐가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계된 거고, 교과서 바깥에서도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어차피 이 문제는, 상에 관계된 문제들은 운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입니다. 운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이고, 실제로 시험에서는 뭐예요? 중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법은 고득점을 노리는 게 아니라 합격권의 점수를 갖다가 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중하에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의고사라든지 마무리 특강에서 막판 찍기에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공략하셨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대비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원래 공법은 시험장 들어갔을 때는 되게 끝나고 나면 막막한데, 막상 채점하고 나면은 일정한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할 때 6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6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집중적으로 60점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문제를 해설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풀게 하는 해설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는 안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풀이나 시험장 문제풀이에서는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바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B형 문제인데요. B형하고 A형은 큰 차이가 없어요. 문제의 순서, 배열 순서대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41번,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보통 문제가 세 가지 형태로 출제가 돼요. 첫 번째가 이제 틀린 것은, 두 번째가 이제 맞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박스형 문제로 크게 이제 모두 골라라.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것은 묶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틀린, 맞는인데, 보통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난이도가 보통 낮은 문제예요. 난이도가 하고요. 네, 난이도 하고, 맞는 것은 그게 무슨 난이도 상이고, 박스 문제는 보통 평균적으로 모두 옳다가 맞습니다.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모두 옳다가 문제가 많은데 보통 중상 문제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이라는 문제는 대체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의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예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죠. 그죠? 기반시설 구역 완화되는.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한 게 있죠. 보통 틀린 것은 했을 때는 뭐예요? 부정적인 답이 나오는 게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가 있으면 지 안에 기하고 건이 있으니까 포함되는 걸로 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날에 기반시설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시험 마무리 특강에서도 설명했던 문제 똑같이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반에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요 4번 지문 바로 볼게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인데 역시 뭐 이건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죠. 40번에 틀린 것인데 부정적 단어가 나왔죠. 부정적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뭐야? 기지산지라 그래서 기지산지라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출제가 된다고 마무리 특강에서 똑같이 문제가 나왔죠. 마무리 특강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꼭 출제된다던 그 부분 출제가 됐고, 참고로 이 문제는요 29회에 나왔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9회와 30회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두가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번,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재해복구는 뭐예요? 급한 거니까 1개월 내에 신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본증을 예치하게 해야 된다 하는데 믿으니까 예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니까 돈이 드는 거니까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행 보증을 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맞는 것의 문제죠. 맞는 것은 맞는 것. 답은 3번 문제고. 그 다음에 난이도 중간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지문이 나와 있고. 네,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서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렸던 문제죠. 여러분들 다 이 문제를 전체를 다 외울 필요 없고요. 5번에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어요.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리구역의 차이점이 있죠.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예요? 심의만 거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은 뭐야? 주민 공람하고 뭐야? 심의를 거치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민 공람 절차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답은 뭡니까? 5번이 되겠죠. 이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여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공람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것,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마무리 특강에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문제고 문제가 적중이 된 거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에서 일부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일부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죠. 일부. 지구 단위 계획. 답은 2번이 되겠죠. 이것도 뭐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아주 쉬운 문제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 마무리 특강 교재에서 마무리 백제에서 출제했던 지문하고 그대로 똑같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의 주민의 생활 환경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을 이른다. 모두 골라라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했죠? 모두 골라라 그러면 사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그래서 모두 골라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모두 고르면 항상 답은 뭐예요? 제일 많은 걸 고르라고 했죠. 5번. 모두 고르면 5번을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을 찍으시면 됩니다. 대체로 모두 고르라면 잘 모를 때는 5번을 찍으라는 거예요. 잘 알면은 골라야 되지만 5번을 찍으면 답이 5번이죠. 네, 5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복지시설로서 그냥 잘 모를 때는 5번을 찍으면 보통 한 모두 고르라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한 5문제 정도 나오면 한 3문항 정도에서 4문항 정도는 뭐야? 답이 5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점 방지용 문제로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걸 뭐 틀려도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모두 골라라 그러면 5번을 찍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상.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 수업을 들었다면 틀릴 문제가 한 문제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문제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문제, 그리고 뭡니까? 마무리 특강에 나왔던 그 문제인데요. 자, 용적률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럼 용적률에 관계된 문제는 가장 센 것부터 약한 것까지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뭐예요? 100%죠. 일종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뭐예요? 350. 예.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뭐예요? 500%죠. 일반 공업지역은 뭐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이 350%. 중공업지역이 400%니까 준주거지역이 뭐예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용적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100, 150, 200, 250 해갖고 여러분들이 외웠죠. 그래서 외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보통 국계법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론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 그 고시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그 고시부터 몇 년이 지난 뭐에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죠. 몇 년이 지나요. 그래서 보통 이시력 그래서 20년이 지난 다음 날, 몇 년? 20년이 지난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했죠. 그래서 실효 규정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이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기초적인 문제로서 여러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숫자에 관계된 문제들은 꼭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는 다 풀 수 있는 문제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 기반시설 유발개수도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데 좀 난해한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찍어야 되는 부분일 수 있어서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 0.7입니다. 0.7이고 장례시설 같은 경우에 0.7이에요. 0.7. 관광휴게시설이 1.9예요. 1.9. 관광휴게시설이 이제 광구 1.9. 2종 그린 생활시설은 알죠? 1.6입니다. 1.6. 1316이니까.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 제조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외울 수가 없죠. 공장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럼 공장은 제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1.3인데 여기까지 외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관광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거 다 외워서 풀어서 이제 찍어라는 건데 이제 1번을 찍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아니면 뭐예요? 4번 안에서 찍어야 되는 문제죠. 네. 50번 보겠습니다.
50번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문제예요. 50번은 출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죠. 왜냐하면 출제가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모두 고른 것은 첫 번째, 자 보호지구죠. 보호지구. 보호지구는 역중생이죠. 그래서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해서 역중생 맞습니다. 보호지구. 기억은 맞고요. 일단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자 기억번하고 1번하고 3번이 들어가야 되죠. 역중생. 그다음에 방제지구는 뭐야? 시가지랑 자연방제지구가 되는데 니은은 틀렸죠. 니은은 시가지랑 자연방제지구가 되는데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틀렸죠. 예.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경관지구는 뭐야? 자특시죠. 그래서 자시특, 자연, 특화, 시가지 틀렸네요. 네.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뭐예요? 취락지구는 취했으니까 자지배가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뭐예요? 취했으니까 자지배다. 자연 취락지구는 집단 취락지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농어촌 취락지구는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기억번, 2학번이 되겠죠.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문제예요.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적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1번.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규정된 단 건축물 종류는 건축물 시행령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에 대한 종류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건 21개 용도 지역의 별도의 표를 다 외워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틀리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별표를 제가 확인하게 되면은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여러분 틀리셔도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란주점이 안 되고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격리병원이 안 되고, 네, 관람장이 안 되고 시끄러워서, 그 다음에 LPG 충전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 미만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4번이 가능한 거고 5번이 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보겠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게 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지문을 많이 연습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고 용도 지구라는 게 있죠. 용도 지역은 중복되지 아니하게 있고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에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뭐뭐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뭐란 토지 이용 및 건축 용도, 건폐 용적 높이 등에 관해서 뭐뭐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면서 뭐뭐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됐죠? 그래서 뭐야? 용도 지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용도 지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용도 구역이 되려면 시가지, 무질서한 시가화 이런 말이 표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가니까 답은 1번이 되고요. 이것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예를 들면 이 박스로 개념 정의를 묻는 문제고, 국계법에, 국토계획법에, 보통 이제 국토계획법에 12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적어도 9문항 정도는 여러분이 득점하기 쉽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12문항, 보통 이제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문항들이 이제 득점이 되게 되는데, 비교적 뭐예요? 앞에서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뒤에 문제를 좀 틀려도 뭐야?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도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옳은 것은 문제가 좀 어려운 거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뭐야? 시도,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의 도지사가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천재지변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진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이 한다. 맞죠? 국중공 이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국가계획일 때, 둘 이상의 걸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공공기관장이 30만에 제한했을 때, 천재지변일 때 드렸으니까 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최소한 사업지유가 양쪽 분할해서 1만 이상이 되니까 틀린 거고요. 자연녹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는데, 자연녹지라든지 생산녹지라든지 비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됐습니다. 다음은 3번. 이건 문제가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가, 이건 문제가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약간 생각에 따라서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이라고 되는데, 이게 지정될 때 이게 뭐냐면 전부를 환지로 할 때, 전부를 환지를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로 사업 시행자를 갖다 지정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 지자체 등으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 공공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반반, 2분의 1, 2분의 1이 동의하는 경우. 1년 내에 지정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지자체 등이라고 했죠? 지자체 등이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 등이니까 거기 국가 등이 아니라 지자체 등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네. 국가 등이 아니라 지자체 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하는 사업이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문제도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예요. 1번,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답은 명확한데 나머지 보기가 좀 하니까요.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환지 처분을 신청한다,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거의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 부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되며 환지계획구역별로 확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구역별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의 가격은 개발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로 산정하게 돼 있고요. 네 번째,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예정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 다섯 번째,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로 된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답은 환지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명쾌하게 5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답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답은 5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6번.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지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맞죠? 분할하니까 답은 너무 명쾌하죠. 답은 1번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해야 돼요. 틀렸죠? 집단적으로 하면 수용. 틀렸고. 세 번째, 도시개발 구역 지정의 이후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나 변경 가능하죠. 자, 네 번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국장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에 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해야 된다는데, 지방자치단체는요 규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행
규정에 의해서 하죠. 시행 규정. 그러니까 조합은 정관에 의해서 하고 조합은 뭐예요? 정관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얘네들은 시행 규정이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시행 규정이라는 말 써야 됩니다. 됐죠? 규약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네. 용어가 틀렸죠, 용어.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57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범위에 해당한 것만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죠. 실시 설계, 기반시설 공사, 부지조성 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골라라 그러면 답을 5번으로 찍으라고 그랬죠? 답은 뭐예요?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틀리라고 낸 문제 유형으로서 그냥 답을 5번으로 찍으시면 맞죠? 답이 역시 5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냥 5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58번.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데, 자, 지방공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뭡니까? 우리가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그랬죠. 이거 패턴 지문이죠.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국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거 패턴 지문이죠. 지방자치단체는 믿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답은 2번 됐습니다. 끝. 됐죠? 세 번째,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지정권자 승인 없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승인을 가지고 뭘 받죠? 선수금을 받는 거죠. 선수금을. 네 번째,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이죠. 2분의 1이나 3분의 1.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의 공급은 수의계약 방법. 공공용지만 그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원칙적 경쟁입찰. 예외적으로 추첨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59번. 도시 및 중앙은 정비법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이 포함되어야 된다. 당연히 조합의 규칙에는요. 우리가 동창의 규칙은 규칙인데 위치, 어디 있고 면적이 포함되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답은 1번이고.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 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된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이죠. 이거 다음 날 취소된 거로 봅니다. 이건 GR 지문이죠. 이건 몇 번 교과서에도 실려있던 지문이었고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될 지문이죠. 조합의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유사 명칭 때문에 사용해야 되고요. 네 번째, 조합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소송을 할 때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오피스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를 건설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렇죠? 예, 없다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쌍준이만 되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번 문제인데요. 도시 및 중앙은 정비법상 비용에 부담되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1번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약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시행자 부담의 원칙. 이건 원칙이 맞아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보조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법조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틀리라고 낸 문제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사업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의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국공의 재산이니까 이걸 이제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시장 군수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가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 등의 부가 징수하는 위탁, 징수 위탁을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공동구 비용 부담에 관한 지문이죠. 됐습니다. 네, 61번 지문 보겠습니다. 도시 및 중앙 정비법 시행 영상,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
분양 공고에 포함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토지 등 소유자 1인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은 분양 공고 제도가 없기 때문에 빼고요. 혼자 하는 거니까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고려하지 않으면 법조문 기준으로 하게 되면 분양 신청 자격, 분양 신청 방법, 분양 신청 기간 및 장소,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이, 왜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추산액은 법조문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분양 대상자의 건축물의 내역인데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법조문 기준에서 공고할 때 기준을 했을 때는 뭐예요? 분담금의 추산액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2번 문제.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상 도시 중앙형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는 찍는 문제입니다.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찍는 문제인데 이제 아닌 것은요. 이제 아닌 것. 틀린 것 아닌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단은 숫자라든지 이런 걸 찍으라고 그랬죠. 제가 잘 모르면. 그래서 숫자가 하나밖에 없죠. 답은 네 번째 건데요. 경미한 걸 찍으라는 건데 4번에 보면요. 구체적인 명시된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이 25%를 변경하는 경우인데 보통 법에 20% 미만이에요. 20%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25%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시행령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것까지 못 봤을 텐데 아마 본능적으로 찍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예요? 공동이용시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경미한 거고, 정비 계획기간 단축하는 거니까 경미한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그 다음에 5번째, 정비사업의 시행에 위해서 필요한 재원 조달.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잘 모르셨어도 이게 숫자일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찍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 네, 이렇게 해서 찍으셨으면 됐고요. 아마 무난히 맞히셨을 거라고 봅니다. 잘 모르지만 아마. 63번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기간은 14일이라고 그랬죠. 네, 됐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 열람하에 수속한다. 세 번째,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에는 주택법에 따른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충돌하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째,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며칠 이상 쌓아놓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30일이죠. 30일. 30일 이상 쌓아놨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1개월. 그래서 답은 뭡니까? 1개월이니까 틀렸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서는 이 부분 정리가 되면 되겠죠. 1월 이상이니까 30일이니까 정확히 1월 이상이니까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출제됐던 법의 답은 5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64번 보겠습니다.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상 조합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위반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 이건 중요 부분이거든요. 임원의 권리, 그럼 모집을 하는데 총회를 할 때 요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보통 10분의 1의 요구를 합니다.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통지를 하죠. 그 문제에서 치를 때 통지는 7일 전 통지거든요. 다 7일 전 통지. 그래서 7통이야. 7통.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4번이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라고 낸 문제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셔서 큰 무난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에 7일.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7일. 네. 65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1번. 이건 쉬운 문제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때는 뭐야? 토지 각각의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20m 이상이 뭐예요? 일반 도로. 8m 이상이 뭐예요?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됐을 때 별개의 단지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2번.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에 따른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가구는 포함이 되죠. 네, 포함이 됩니다.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기숙사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준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4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토지도 주택의 일부라 그랬죠. 예, 됐어요. 이것도 출제에서 문제를 마무리에 찍어드렸던 문제죠. 그 다음에 5번 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 근린생활에서 복리시설, 유치원도 복리시설, 주요 복리시설,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뭐예요? 간선시설,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이거 다 틀린 거고. 그래서 이 문제도 강조했던 문제죠. 강조했던 문제. 주택법상.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뭐예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접수할 때 받는 서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장 선출 동의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이 정산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고,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여면 조합원 규약 들어가고, 조합원 자격 있는 자원 위임을 확인하는 서류, 해당 주택권의 80% 확보, 이건 있어야 되니까 들어가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면 2번이 되어 있고요. 이 문제도 뭐 까다롭긴 까다로운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쉽지는 않은 문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 모두 고른 것인데, 모두 고르는데 모르면 이제 5번을 찍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뭐 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니은하고 디귿 먼저 보겠습니다.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심의를 거치죠. 그건 배우셨을 거고.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도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기억번에 있는, 자, 이거는 이제 니은과 디귿은 뭐예요? 규제를 하는 거죠. 근데 기억번은 어떻습니까? 제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구청장이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수요자를 지정하는데, 이건 규제가 아니잖아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를 지정하는 것은, 그죠? 인수자를 지정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하는 데서 뭐야? 보통 규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니은하고 디귿은 규제고 기억은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5번을 찍었으면 틀리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이걸 틀린다고 해도 6점 맞는 데는 뭐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잘 모르시면 그냥 5번 찍고 나가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승인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된다. 맞고요. 2번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택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 건설 공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의 공구는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공구 분할했을 때. 그래서 단지는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몇 년 전에, 2년 전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500이니까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이건 시험에 출제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고, 마무리 특강에도 이 문제를 질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설명할 부분이 없죠. 네. 세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채널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됐죠? 네. 자,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사용 검사 매도 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마무리 특강에서 이 문제 꼭 나온다고 했던 그 문제입니다. 주택법의 사용 검사 매도 청구. 자, 1항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 면적에 받은 주택 전지 대지 면적이 뭐예요? 5 미만에, 그래서 뭐예요? 5% 미만이라고 그랬죠. 5% 미만이고요. 5% 미만이고. 1항에 따른 매도 청구의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에서 뭐예요? 회복하려면 몇 년? 2년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2년, 2년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2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 이건 출제가 됐던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간단한 문제고, 이건 꼭 득점을 해야 되는 문제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근데 이 문제가 좀 난해하다고 보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석을 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주택법상에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냐 이 얘기죠. 거기 지문에 보시면요, 4번 지문에 보면요,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 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의 지연이 되는 경우인데, 소송 외가 아니라 소송의 방법으로 해요. 소송 외가 아니라 소송의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외의 방법의 소송 중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소송 외의 방법이 기간이 오래 안 걸리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사례를 한번 봐도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71번.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고, 주택법상 청문을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청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이라고 하는데, 청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처분의 취소나 말소를 했을 때 이제 구제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청문이라고 하는데, 청문을 갖다가 청문이 제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보통 취소나 말소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는 1번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 부분은 주택법에 없어요. 주택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워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고,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건축법상 70번.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로 허가권자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리라고 낸 겁니다. 이건 아마 현직 강사들도 아마 틀리셨을 거예요. 현직 강사들도 아마 다 답을 5번으로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직 강사들도 틀렸다는 얘기는 뭐야? 보통 빨리빨리 풀게 되면 100% 틀리실 겁니다. 100%. 빨리빨리, 보통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풀기 때문에 함정을 이미 놓고 갔어요. 보통 이제 사전결정 신청에서 보통 이제 산지 전용호가, 농지 전용호가, 하천 점유허가, 그렇죠? 개발행위허가, 이런 네 가지들을 갖다가 이제 의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국토의 개임이 이용해서 개발행위허가 들어갔고요. 산지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산지, 그렇죠? 예, 니은번도 됐습니다. 됐죠? 네, 디귿번에 있는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귿번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이라고 되는데, 우리가 배웠을 때 의지되는 것은 도시지역에만 돼요. 그래서 디귿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에 있는 농지전용허가는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틀리라고 내면 인허가 의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농림지역은 안 되고 도시지역만 한해서 의제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천재가 아닌 이상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아마 모두가 틀리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아마 틀리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죠, 출제 예언이.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가다반 냈을 때 아마 강사분들도 많이 틀리셨을 것 같고, 저도 가다반 냈을 때는 저도 4번을 일단 봤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왜 산지가 2번 있을까 한번 확인 한번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법령 확인했어요. 왜냐면 산지가 2개가 들어가지 않고 하천점용허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2개에서 법조문을 확인한 다음에 하니까 이제 거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소명이 틀린 것은 거의 이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이것도 상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1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서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혼처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플러스 이해관계자, 건축관계자 등등등을 다 모두 한한다가 틀린 겁니다. 한한다 틀렸고요. 됐죠? 네. 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건 시험에서 한 2-3번 출제됐던 거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허가권자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에 일 안 할까봐 1% 범위에서, 이건 시험 시간에 일 안 할까봐 1%,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예정이나 찍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자, 건축법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 지상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 지상권의 건축주로 보고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그 국가가 소유한 대지 지상 여유 공간을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들, 그죠? 예, 보통 숙박할 수 없는 것들을 보통 집어넣고 건전한 것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일단 유스호텔은 숙박을 하죠. 근데 다중생활시설도 숙박을 하죠. 근데 노래연습장은 뭐예요? 일단 불건전하다기보다는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공연장은 뭐예요?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은 숙박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고, 이건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 나오지 않을 문제인데 만점방지용 문제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6번. 건축법상 철도에 부질이 있는 시설로서, 이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만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철도 역사 빼고는 건축법에 관련된 것은, 철도에 관련된 시설은 철도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철도법에 한 적용되지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잘 모르면 답은 5번이라 그랬죠. 그래서 5번을 찍으시면 되고요. 자, 77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결합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 건축서에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거의 틀리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문제를 내지 말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 결합 건축이라는 게 결국은 뭐야? A라는 건축물과 B라는 건축물을 갖다가 같이 합쳐서 내는 거예요. 합쳐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적률을 갖다가 결혼시키는 거거든요. 용적률을 결혼시키는 건데, 용적률을 결혼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혼시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용적률 여기다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결합 건축이 됐을 때 필요한 건 서로 계약을 해야 되죠. 그럼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계약서. 그럼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인데,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용적률 배정의 게 용도 지역이 들어가고 1번. 그 다음에 5번에 용적률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결합 건축소에 들어간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소 생년일 계약서에 들어간 내용이고, 3번에 보시면 결합 건축 협정서에 법인인 경우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들어갈 필요 없고, 뭐예요? 법인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법인 고유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법인 등록번호와 고유번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법인 등록번호나 법인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푸는 문제지, 이건 뭐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 같고요. 78번 보겠습니다. 이건 출제가 된다고 해서 찍어드렸던 문제죠. 건축법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m의 총체 철탑은 6m 넘으면 다 신고를 해야 되고, 4m의 5m, 2m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8m는 6m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탑은 6m 넘어야 되는데 4m니까 답은 5번이고, 이건 쉬운 문제니까 점수를 따셔야 되겠고. 네, 79번 보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모두 고른 것은 모두 골라라. 기억번, 대통령이 정하는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이거는 뭐 이제 농지가 맞죠. 자, 니번에 관상용수의 묘목이 조경 목적으로 식재된, 이건 조심하라 했죠. 조경 목적으로 식재되면 뭐야? 그 관상수로 이제 심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회장님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자, 디귿번, 공간정보 구축이 관리가 나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의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계량시설에서는 양배수 시설의 부지. 농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 쏟기, 재배 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물의 1년에 4주라고 했는데 30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한다는데 3개월간 외국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이건 되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고요. 79번은 맞히시면 되고 80번은 틀리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농지법이 전통적으로 답이 5번이 많고 답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거랑은 좀 틀렸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안타깝게 또 이제 시험을 열심히 노력하셨는데도 불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열심히 더 노력해서 또 좋은 강의를 해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합격의 영광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 또 열심히 하실 분들은 또 재충전해서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